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저는 50대 중반이 된 애청자 여성입니다. 다른 애청자분들의 사연처럼 지나온 저의 인생사에도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저의 인생 사연을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한평생 꽤나 가난한 농부로 지내셨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외동딸인 저한테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없는 형편에 저의 공부 뒷바라지까지도 아주 든든하게 해주셨죠. 그런 뒷바라지를 받으며 성인이 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공대에 합격했고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서울 명문대 합격 소식은 고향 마을을 한바탕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들어 저희 고향 마을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된 사람이 제가 유일했었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당시에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고향 마을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들 저에게 장차 우리 마을에도 큰 인물이 날 것 같다는 기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마을 이웃분들께서는 저를 위한 송별회 겸 마을 잔치를 열어주셨고 마침내 서울로 상경하는 저희 주머니에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이웃들끼리 아름아름 모아온 용돈이니까 공부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끼지 말고 쓰라면서 말이죠. 이처럼 저희 고향 마을은 그 어느 동네보다 마음이 따뜻하며 정도 많은 곳이었기에 저는 정든 고향을 떠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렇게 다짐했죠. 꼭 자수성가해서 부모님과 이웃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드리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서울 생활. 그러나 저는 좀처럼 낯선 도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인 시골과 다르게 어찌나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던지 서울 사람들의 숨가쁜 일상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더라고요. 하물며 그러한 어려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촌뜨기이자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제가 당시 가장 힘들어했던 건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어요. 난생 처음 함께 지내게 된 서울 사람들은 고향 시골 마을 이웃분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들을 썼지만 속으로는 어찌나 깍쟁이에 다들 이기적이었는지 서울에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향수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한창 서울 생활과 대학 생활에 힘겨워하고 있던 저에게도 솟아날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요. 서울 생활 중에도 사람 때문에 유독 더 힘들어했던 저의 숨통을 틔워준 건 뜻밖에도 서울 사람, 서울 남자였습니다. 그 서울 남자는 저와 같은 명문대학교, 같은 공과대학에 다니는 동기이자 과대표였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 남자가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다른 동기들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 이번에 1등에서 받게 된 장학금을 2등한테 양보했다면서.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구나. 그닥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대단하지 않은 일이야. 가난한 집 애들 중에서는 그 성적 장학금 하나 못 받게 되어서 일단 학교부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애들도 꽤 많은데. 그래서 2등한테 내 성적 장학금을 양보한 거야. 걔가 우리 과에서 집안 형편이 제일 어려운 녀석이거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빚을 엄청나게 남기셨는데 그 와중에 걔네 어머니까지 암 진단을 받으셨다더라. 그래서 걔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양보했을 뿐이야. 적어도 난 내 앞으로 된 빚은 한 푼도 없거든. 네, 맞습니다. 당시 그 남자는 자신의 성적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양보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그 남자가 집에 여유가 많은 편이어서 장학금을 양보하는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었더라고요. 선행은 여유롭고 풍족한 사람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는 적어도 나는 내 앞으로 된 빚은 한 푼도 없다는 그 남자의 말 덕분이었어요.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 형편이 아주 여유롭다거나 또는 부잣집 아들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일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뜻밖의 사실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네가 교내 게시판에 교육봉사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걸 봤거든. 그 동아리 혹시 네가 만든 거야? 가난한 소외계층 어린이랑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봤어. 주말마다 공부방을 열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든든한 친구도 되어줄 생각이야. 그것만으로도 그 남자는 이미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바빠 보이던데 교육봉사 활동까지 다닐 시간이 어디서 나는 거야? 요즘도 매일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 같던데. 아르바이트 얘기는 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너 나한테 관심이 참 많구나. 그냥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잠깐 지켜봤을 뿐이야. 저번에 너가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적어도 너한테는 네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은 한 푼도 없다고. 그건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난 네가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만 생각했었어. 오히려 그 반대야. 내 앞으로 된 빚이 없는 건 맞지만 나도 꽤나 가난한 형편이거든. 그렇게 그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고 비로소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고아원 출신이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했던 것 또한 스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만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 그 남자는 자신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학우를 위해 성적 장학금을 기꺼이 양보한 것이었고 가난한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까지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된 저는 속으로 크게 감탄하며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주변에 선행을 베풀면서 지내는 거야? 당장 너 혼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힘들 텐데.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선행을 베푸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질수록 나의 삶 또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거든. 더군다나 선행은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충분히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짐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남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그 남자에게 첫사랑을 품게 된 것이었죠. 하물며 그날 저의 짐작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저와 그 남자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 남자가 수석, 제가 차석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결혼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저의 결혼 소식은
고향 마을을 다시금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그날에 또 한 번 마을 잔치가 열렸거든요. 그날 저는 마을 이웃분들에게 예비 신랑과의 러브 스토리를 자랑했습니다. 선행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이라는 신랑의 말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자랑했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나란히 대학원으로 진학했고, 대학원에 딸려있는 연구실에서 공작기기의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도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신기술 개발은 생각처럼 쉽진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웠기에 저는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덕분이었을까요? 몇 년 뒤 저희 부부는 마침내 신기술의 1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신기술이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신기술이 완성에 이르려면 그 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시켜서 얻은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이에 저희 부부는 신기술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비록 모두 완성된 기술은 아니었지만 장차 완성될 경우 예상되는 장래가 너무나도 밝았기에 다행스럽게도 적지 않은 투자금이 모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 투자금으로 작고 허름한 공장을 하나 인수했고, 동시에 그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시던 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저희가 인수한 공장의 직원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새내기 사업가가 된 저희 부부로서는 부장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을 이사님으로 모셔서 잘 대우해드렸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부부는 공장에 있는 공작기기에 신기술을 적용시켰고, 기계를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침내 신기술을 완성시켰죠. 다만 이사님과 함께 신기술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님께서는 공장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작업반장 역할을 도맡았을 뿐,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저와 남편 둘이서만 전담했거든요. 어쨌거나 신기술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특허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서류와 논문을 관련 관공서에 제출했는데요. 전혀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진 건 저희 부부가 서류를 접수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외근을 나갔던 저희 남편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특허 출원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 공장 김 이사님이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개발한 신기술을 자기가 개발했다면서 특허 신청을 이미 해놓았다더라고. 이에 사색이 된 저는 곧장 김 이사님에게 달려가 진상을 따져 물었지만 김 이사, 아니 그 작자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공장에서 완성된 신기술이니까 나한테도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어떻게 이사님이랑 공동으로 개발한 게 되느냐고요. 그 기술은요, 저희 부부가 대학원생 시절에 만들었고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사님이 기술 개발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요. 내가 기여한 부분이 없긴 왜 없어. 내가 작업반장 노릇을 해준 게 얼만데. 그건 이사님의 업무였을 뿐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신 게 아니죠. 정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던가. 근데 소송이 말처럼 쉽겠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변호사비다 뭐다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갈 건데. 그니까 굳이 힘든 길 걸어가지 말고 나랑 협상합시다. 나한테 신기술 지분 30%만 넘겨준다면
나도 이쯤에서 얌전히 물러나줄 용의가 있어. 그 작자는 저희를 궁지에 몰아놓고 협상을 해볼 요량으로 저희 부부보다 한 발 앞서서 특허 신청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한테서 신기술의 지분을 뜯어내서 한평생 호의호식할 작정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 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큰돈을 들여 특허 및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장 그 작자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온 건 몇 년 뒤였어요. 당연히 신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오직 저희 부부에게만 있고 그 작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 작자에게는 재판에서 패배한 대가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부부가 입은 거액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 또한 내려졌어요. 이로써 한평생 모은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고스란히 헌납하게 된 그 작자의 인생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정식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게 되면서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승리는 그저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했어요. 그 작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받았고 신기술 특허도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승승장구할 일뿐이었지만 정작 저희 부부는 기나긴 법정 싸움 내내 많이 지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작자는 지난날 저희 부부가 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부장에 불과했던 자를 이사로 승진시켜서 극진한 대우까지 해주었던 자였던 만큼 저희 부부가 느낀 배신감은 정말이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죠. 심지어 재판 기간 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딸 자식의 법정 다툼을 지켜보며 마음의 병을 앓게 되셨던 바람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야 마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나마 저는 새내기 대학생 시절 서울 사람들에게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 덕분에 조금은 나았지만 자신과 맞닿은 모든 세상과 사람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며 살아왔던 저희 남편의 상심은 유독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결국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되었어요. 있잖아 여보, 우리 그냥 공장이랑 특허권 다 정리하고 자기네 고향으로 귀농하면 어떨까? 세상이랑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지만 최소한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래 알았어. 마침 나도 세상이랑 사람들한테 크게 실망한 참이었거든. 그니까 우리 이참에 다 정리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조촐하게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자. 그렇게 귀농을 결심한 저희 부부는 곧장 공장을 팔았고 특허권도 외국계 대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특허권이 아주 큰 거액에 매각되었던 덕분에 저희 부부는 엄청난 목돈을 수중에 넣게 되었고 그 돈으로 고향 마을에 저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택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지낼 보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남편은 그 저택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택이 완공되기 며칠 전, 그러니까 저희 고향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기 며칠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미처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말이죠. 졸지에 저는 그 드넓은 대저택으로 혼자 들어가 지내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조금 작게 지어놓을 것을 괜히 큰 대저택으로 지어놓는 바람에 집안이 늘 허전했어요. 그 허전한 공간들은 결국 저희 남편의 빈자리였고요. 하물며 집안 곳곳엔 저희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하나하나 저희 남편이 직접 정성스럽게 고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직접 회의를 해가며 완성시킨 집이었거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저는 좀처럼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무려 2년이 지나도록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지냈고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새겨진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덧날 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마을 이웃분들께서 저에게 신경을 참 많이 써주셨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웃분들의 도움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 마음의 시름과 상처가 그만큼 깊고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고향 마을에 멀리 서울서 흘러들어온 외지 남자가 자리를 잡게 된 건 제가 한창 시리에 빠져 지내던 무렵의 일이었어요. 마을 이장님께서 저에게 바로 그 외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새 식구가 생겼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처음 보는 사내가 동네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무 경계하거나 껄끄러 할 필요 없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좋은 것 같더라고. 나름 사정이 있어서 객지인 우리 동네에 살러 내려온 참이고 서울에서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세상 전부나 다름없던 안사람이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객지인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거래.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고향 마을로 호련히 흘러들어온 그 사람은 반려자를 사고로 먼저 떠난 호라비 처지였어요. 더군다나 유치원생 나이에 딸아이까지도 하나 있었고요. 그 사람이 객지인 저희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 건 전적으로 딸아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서 원래 하던 일이 잘 안 풀렸기에 농사라도 배워서 딸아이를 건사하겠다는 요량이었죠. 물론 저는 처음엔 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며 가며 마주치게 된 그 사람은 정말이지 사랑꾼이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마을 이웃분들에게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녀와 어떻게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지, 아내가 된 그 사람을 남편으로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는지,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그날 그 사고를 자신이 대신 겪고 자신이 대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아내를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는 공처가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중 저는 문득 그 사람에게서 지난날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친정집 고향 마을을 처음 찾아오던 날, 저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를 자랑했었거든요. 하물며 저는 그 사람에게서 젊을 적 저희 남편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시골로 내려왔으니 당연히 엄청 가난한 처지였지만 그 사람은 늘 마을 이웃분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빗자루로 큰 길을 청소하며 일터로 나가시는 이웃분들께 먼저 다가가 웃는 얼굴로 인사를 드렸고요.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려던 어르신 댁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농사도 배울 겸 일종의 품앗이조로 농사일을 거들여 드렸습니다. 게다가 마을 잔치까지 직접 열어서 마을 어르신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드렸는데요. 더 놀라운 건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께서 쥐어준 용돈으로 마을 잔치를 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형편에 자신을 위해서 쓰기에도 빠듯했을 텐데 그 절박하고 귀한 돈을 기꺼이 이웃들을 위해 썼던 거죠. 바로 그런 면모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서
젊을 적 저희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대학생 시절 자신도 빠듯한 형편임에도 늘 주변에게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듣자 하니 형편도 많이 어려우시다던데.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힘들지 않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어쨌거나 저도 이제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활기차고 행복해져야 이 동네에서 지내고 있는 저랑 딸아이의 삶도 같이 행복해지는 법이고요. 더군다나 선행은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는 많이 베풀면서 살 겁니다. 역시나 그 사람은 젊을 적 저희 남편을 참 많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부터가 저희 남편을 닮아 있었을 뿐더러 선행은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거라는 말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남편의 말과 아주 똑같았으니까요. 아무튼 바로 그 대화를 계기로 저와 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쏙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전철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꾼이라는 점까지도 마음에 들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그 남자의 딸아이 또한 아빠를 닮아서 마음씨가 참 포근한 아이였습니다. 저와 그 아이가 친해지게 된 계기는 그 아이가 저희 집 초인종을 먼저 눌러주었던 덕분이었어요. 어머, 우리 집엔 어쩐 일이니? 아줌마랑 놀아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동네 어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슬아의 자녀라도 하나 있었다면 아줌마가 지금처럼 외롭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치만 저는 아줌마의 딸은 아니니까 친구처럼 곁을 지켜드리면 아줌마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딸아이와도 친해지게 된 저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때로는 이모랑 조카 사이처럼 또 때로는 친한 친구 사이처럼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과 이 아이, 그리고 내가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 참 좋겠구나. 마침 그 남자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전처에게는 정말 많이 미안하지만 저랑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서 제 생각에 화답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딸아이 또한 저희의 재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면서 마침내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식은 딱히 어렵게 준비할 것 같지는 없었어요. 이웃분들과 어르신들을 모두 모셔놓고 잔치를 열 겸 마을 회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르기로 했거든요. 마을 분들 모두가 저희의 결정을 기뻐해 주셨고요. 이처럼 저의 재혼은 모든 것이 행복하고 순조로웠습니다. 문제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새 출발의 단꿈에 젖어있던 저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건 결혼식 당일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이 직접 준비한 전통 혼례가 모두 끝나갈 무렵 딸아이가 편지지 한 장을 손에 든 채로 모두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새엄마를 위해서 편지를 한 장 써왔는데요. 혹시 지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이에 저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재혼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딸아이가 새엄마를 위한 편지를 낭독하는 것만큼 뜻깊은 결혼식 마무리가 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딸아이가 낭독하는 편지의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새어머니. 저는 새어머니의 딸 지수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새어머니를 아주 많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만큼 새어머니를 좋아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동스러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새어머니는 친엄마 때처럼 저희 아버지랑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때는 두 분이 밤마다 맨날 싸우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몰래 많이 속상해했었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새엄마한테는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못되게 굴지도 말고 맴매도 하지 말라고 부탁할 테니까 앞으로 새엄마랑 저랑 저희 아빠랑 이렇게 세 식구가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가 그런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는 동안 저의 새 남편의 얼굴은 시시각각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동시에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요. 놀랍고 당황스러웠던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이의 편지에 담겨있는 새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자상하고 사랑꾼인 새 남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편지 낭독을 마친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친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었니? 그러자 딸아이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이내 크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아빠는 제가 자고 있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뭘 알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괜찮겠니? 그날 딸아이는 모두가 듣고 있는 앞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일 그대로를 고백했습니다. 한참 잠들어 있던 딸아이가 문 닫힌 안방에서 무언가 집어던지거나 부수는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놀래서 잠에서 깨면 곧장 아버지의 욕설과 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즉 딸아이의 말에 따르면 정황상 새 남편이 전처에게 손찌검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건 하객분들 모두가 마찬가지 모양이었어요. 다들 저희 새 남편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소리냐, 딸아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냐 하는 질문들을 일제히 쏟아내었죠. 그러는 통에 한참을 진땀을 빼던 새 남편은 저와 하객분들을 향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뇨. 그런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원래 하던 일 때문에 아주 바쁘게 지냈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집에 못을 박는 일이라거나 가구를 고치는 일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밤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가 들었던 소리는 분명 망치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던 이장님께서 외쳤어요. 그럼 아이가 들었다는 자네의 욕지거리랑 전처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때는 제가 공구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찢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욕설이라기보다는 아파서 외마디 탄식을 터뜨린 겁니다. 아내는 망치에 찍힌 제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니까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던 거고요. 새 남편의 해명은 일견 그럴싸한 것 같았습니다.
망치질에 서툴러서 손가락을 찌으면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욕설 비스끄무리한 형태의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 테니까요. 남편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전처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 것 또한 심성이 연약한 여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노릇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새남편의 해명을 좀처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하객분들의 시선은 새남편에게 향해 있었어요. 새남편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러는 한편으로 오직 저 한 사람만이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딸아이가 그런 저를 향해 고개를 젓더라고요. 즉 새남편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뜻의 신호였죠. 어쨌거나 그날의 결혼식은 새남편이 이래저래 해명을 한 끝에 흐지부지 마침표를 찍기는 찍었습니다. 하지만 전 새남편의 실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죠. 이를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남편의 해명을 믿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남편을 안심시키고 방심시킨 저는 곧장 바로 이튿날에 혼인신고를 하자며 읍내 주민센터로 향했는데요. 사실 그날 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로 향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새남편의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예전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면서 부추겼던 거죠. 새남편은 저희 동네로 이사온 이후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이력이 없으니 새남편의 주민등록증 앞면에 적혀있는 주소는 예전에 살던 집 주소일 테고 제가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이웃들을 만나던가 하면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저는 주민센터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창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었어요. 혼인신고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채로 신고 접수 서류만 수기로 발급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정식 혼인신고가 등록되지 않은 채로 새남편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 그 동창 또한 결혼식 소동을 직접 목격한 참이었기에 제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었고 이로써 저는 새남편이 이전에 살던 집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마음속으로 계속 주소를 외우고 또 외웠죠. 이어서 제가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있잖아 여보, 나 내일 잠깐 혼자 서울에 좀 다녀올 것 같아. 대학 때 전공 교수님이 잠깐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일이라면 나랑 같이 가야지. 여보네 지인들한테 나도 인사도 드릴 겸. 나랑 전 남편이랑 둘 다 그 교수님 제자였잖아. 교수님은 특히나 전 남편을 아끼는 분이셨고 그렇다는 건 교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전 남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자리에 여보가 끼는 건 아무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 물론 교수님과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새남편을 떨어뜨려 놓고 혼자 서울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계책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새남편은 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덕분에 저는 머리에 새겨둔 새남편의 이전 주소지로 혼자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는 저에게 아무 말도 들려줄 수 없는 입장이셨어요. 상황은 잘 알겠지만 전 엄연히 제 3자라서요. 남의 집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실 순 없으실까요? 정황상 가정폭력이 확실한 상황이고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분명 뭐라도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 어린 것을 생각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제 간청에 한참을 고민하던 경비원 아저씨께서는 마지못해 어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안사람 쪽 친정언니 전화번호예요.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워낙에 많아서
친정언니가 무슨 일 생기면 자기한테 얼른 연락을 달라면서 연락처를 주고 갔었거든요. 여하간 전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지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덕분에 저는 전체의 친정언니 쪽 전화번호를 확보하게 되었고 곧장 그분과 연락을 해서 급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남편, 아니 그 몹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게 되었죠. 제부 그 인간은 원래는 참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망가지게 된 건 다단계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고요. 그 인간이 다단계에 손을 댄 나머지 자기 가족들 재산을 싹 말아먹더니 금세 주변 지인들 돈까지 빌려다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지 뭐예요. 심지어 그러고도 욕심을 못 버린 모양인지 제 동생한테 수시로 주먹질에 손찌검까지 해가면서 들들 볶았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혼식 당일 딸아이의 편지에 담겨있던 충격적인 내용들 모두가 진실이었던 것이었어요. 새남편, 아니 그 몹쓸 인간은 돈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먹질에 손찌검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른 추악한 작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선 저와 마을 이웃분들 앞에서는 세상 떠난 전처를 계속 그리워하는 양 거짓 행세를 했었던 거고요. 하물며 지난날 그 몹쓸 인간이 전처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증거 또한 현실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전처의 친정 언니분께서 그 모든 증거를 저에게 건네주셨고요. 이건 이혼 소송장인데 실은 그 인간의 폐악질이 너무 심해서 동생이랑 친정 식구들이 암암리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건네드린 서류가 그때 준비했던 이혼 소송 서류랑 증거 자료들이에요. 근데 왜 이혼 소송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도 많으시면서.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동생의 생명보험금으로 그 인간이 다단계로 진 빚의 일부를 청산했고 그러고도 빚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시골로 갑자기 이사를 떠났던 걸 거예요. 빚쟁이들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한 셈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 증거 서류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니 모쪼록 그 인간에게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동생의 언니로서 부탁합니다. 그렇게 전해들은 증거들은 끔찍한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전처의 얼굴만 빼놓고 나머지는 손찌검을 하지 않은 곳들이 없더라고요. 증거 사진 속 전처의 몸에는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나마 얼굴을 손에 대지 않은 건 가정폭력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이 뻔했고요. 심지어 그 증거자료 속에는 아주 참담한 CCTV 영상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전처는 다리를 얻어맞아서 다쳤는지 절뚝거리며 마치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서는 필사적으로 문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그 몹쓸 인간이 엘리베이터까지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전처에게 무자비한 손찌검을 퍼부었죠. 그런 영상을 보며 저는 그야말로 혈압이 솟구치는 심정이었고 같은 여자로서 그 몹쓸 인간에게 본때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아주 단단히 펴른 채로 고향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마침 이장님께서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장님께서도 결혼식 당일에 있었던 그 몹쓸 인간의 해명을 믿지 못하셨던 모양이었죠. 결혼식 날 있었던 얘기가 하도 해괴해가지고 기억을 곰곰이 돌이켜봤더니 아무래도 그 인간이 너를 아주 작정하고 꼬셔낸 모양이더구나.
그 인간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던 날부터 한 번씩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저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길래 시골에 저렇게 큰 대저택을 짓고 사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난 신나서 네 자랑을 해버렸지 뭐니. 그 저택에 사는 여인이 어릴 적부터 우리 동네 최고의 기대주였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와 전 남편의 사랑 이야기까지 전부 다 떠들어 버렸어. 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설명하려면 전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 그럼 그 인간이 그때 이장님께서 해주셨던 제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걸 이용해서 저를 꼬셨다는 거네요? 내가 봤을 땐 분명 그런 것 같아. 서울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내려왔다더니 결국엔 돈 때문에 그런 욕심을 품었던 게지. 돈 많은 과부의 옆자리를 차지해서 한평생 호의호식하려고.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의 실체를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몹쓸 인간이라면 돈 때문에 저의 재혼을 추진하고도 남을 작자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저는 서울에서 알게 된 그 몹쓸 인간의 실체에 대해 이장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이장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푸닥거리를 한바탕 제대로 할 예정이니 부녀 회원님들 통해서 집에 있는 저희 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달라고 말이죠. 부녀 회원님들께서는 제 부탁대로 움직여주셨습니다. 그 몹쓸 인간과 딸이 함께 있는 저희 집으로 찾아가서 읍내 야시장 구경을 가자며 저희 딸을 데리고 나와주셨거든요. 저는 부녀 회원님들께서 딸아이와 함께 읍내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마을 회관의 방송용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전역에 들리는 방송용 마이크에다 대고 그 몹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 몹쓸 인간이 씩씩대며 마을 회관으로 들이닥친 건 저의 방송이 막 끝나던 무렵의 일이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마을 방송에다 대고 남편이 나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느냐고.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누가 내 남편이라는 건데? 너 진짜 서울에서 뭘 잘못 먹고 돌아왔냐?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혼인신고까지 올린 정식 남편. 아, 그 혼인신고? 그거 전산에 등록 안 됐어. 내가 주민센터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창한테 혼인신고 접수증만 수기로 발급해주고 실제로 혼인신고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날 속여먹은 이유가 대체 뭐야? 무슨 목적으로 이런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벌이냐고? 이유는 딱 하나뿐이야. 네 놈이 얼마나 추악한 작자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거든. 당신 설마 결혼식 때 우리 딸이 낭독한 편지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이미 다 해명했잖아. 해명은 내가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난 처음부터 그쪽이 떠드는 말 따위는 믿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오늘 서울까지 가서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는 줄 알아? 바로 이거야. 그렇게 외친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그 몹쓸 인간의 면전을 향해 집어 던졌고, 그 증거들을 마주한 몹쓸 인간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서 주랭랑을 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몹쓸 인간은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방송을 듣고 몰려든 마을 남자 주민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거의 멍석말이를 하다시피 그 몹쓸 인간을 잘근잘근 짓밟아 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는 멍석말이를 당하는 그 몹쓸 인간에게 마지막 말을 날렸습니다. 손찌검 당하는 기분이 어때? 무섭고 두렵고 아프지? 지난날 니놈한테 당하고 살았던 전체의 기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어디 그것뿐이겠어. 니놈한테 기만당한 내 분노는 그까진 멍석마리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 누는 만큼도 안 된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용서하고 사과할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라. 아니, 용서할 생각 같은 건 추워도 없어. 오늘 아주 날 잡았으니까 정의의 쓴맛을 한번 제대로 봐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그 몹쓸 인간은 한참을 멍석마리를 당하고 나서야 사지를 벌벌 떨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만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보겠다는 이웃분들을 긋고 말렸어요. 어차피 그 몹쓸 인간의 인생은 이미 파탄이 나버렸고 앞으로 남은 삶이라고는 시궁창 오물구덩이뿐일 테니까요. 여하간 이로써 저는 그 몹쓸 인간에게 정의의 쓴맛을 제대로 선사해 주었고 주민센터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창 덕분에 전산에 혼인신고가 등록되지도 않았으니 호적도 더럽히지 않은 채로 그 몹쓸 인간과의 모든 인연을 깔끔하고 통쾌하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몹쓸 인간이 저와 저희 마을 주변을 또다시 얼씬거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봤자 이전보다 훨씬 매서운 멍석마리가 그 몹쓸 인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겠지만요. 다만 사건 직후 당시 저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두고 도망친 딸아이의 거치 문제였죠. 제가 데리고 살자니 딸아이와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었고 양육권은 여전히 친부인 그 몹쓸 인간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 또한 오래지 않아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사연을 들은 보육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분들께서 그 몹쓸 인간은 자녀의 성장에 악영향만 끼치는 해로운 존재라고 판단한 끝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몹쓸 인간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했거든요. 이후 아이는 근처 보육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그 아이의 인연이 끊어진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죠. 그 아이가 보육시설로 이사를 가던 바로 이튿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보육시설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까지 보살펴주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일은 저에게는 신의 한 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세상에 쩌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서서히 치유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의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을 적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거든요. 또한 성인이 된 딸아이와도 비록 혈연관계는 아닐지언정 마음으로 맺어진 엄마와 딸 사이가 되어서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모녀의 인연은 앞으로도 영원할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